페이지부터 보실 건데요. 일단 저랑 문학 안 해보셨죠? 그쵸? 저도 오랜만에 문학을 해서 두근두근한데 같이 좀 봅시다. 일단은 문학은 앞서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다른 장르랑 조금 다르죠. 그리고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서정갈래이기 때문에 그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대부분 자기의 정서랑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다 써주지를 않죠, 소설처럼. 그래서 시를 읽으실 때는 이 작가가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 사이에 어떤 내용이 좀 숨겨져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 볼 거 이제 교과서 작품이죠. 그리고 보통 교과서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단원 보시면 주제가 문학의 미적 가치 있죠. 그래서 첫사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런 내용이나 표현에서 좀 심리적인, 좀 이런 뭔가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고른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보시면 뭐 어휘라든지 혹은 문체라든지 비유나 운율 같은 어떤 표현법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뭐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시를 좀 읽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보시면 바로 뒤에 10페이지 보시면 첫사랑이라는 시가 하나 있고요. 얘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앞에서 표현법 들으셨죠? 그쵸? 표현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 시에는 표현법이 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뭐 역설이라든지 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볼까요? 일단 요 시 같은 경우는 제목이 첫사랑이고요. 시 보실 때 당연히 제목부터 잘 보셔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아직 그 고등학생이라서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나요? 약간 본인의 첫사랑이 있으면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제목이 첫사랑이니까 뭔가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일 거고, 뭔가 첫사랑이니까 좀 애틋하고 좀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년을 보시면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있대요. 여기에다가 뭘 하고 싶냐면 이 꽃을 한번 내가 피우고 싶대. 그쵸? 그래서 누가 이 꽃을 피우고 싶냐면 눈이라는 애가 이 꽃을 피우고 싶대요. 그래서 얘는 뭘 할 거냐면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하겠대. 그쵸? 여기서 말하는 도전은 당연히 이 꽃을 피우기 위한 뭔가의 도전일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에서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대상은 이 눈이겠네요. 그쵸? 이 눈. 그렇다고 해서 이 시에서 화자가 눈일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쵸? 지금 이 상황은 화자가, 이 시적 화자가 이 눈을 바라보면서 이 눈이 아마도 이런 도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눈이라는 게 시적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 시에서. 어쨌든 간에 이 눈이라는 애는 지금 이 나뭇가지에 꽃을 꼭 피우고 싶나 봐. 많은 도전을 하고 있대요. 일단 여기서 표현법 찾아보시면 일단 눈이라는 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연물이죠. 자연물. 얘는 그냥 자연물이기 때문에 얘가 뭔가 도전을 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럴 순 없겠죠. 그리고 이 도전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걸까? 보통 그렇지는 않죠. 보통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이런 도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요 눈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요 자연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눈은 의인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람처럼 표현을 할 거고 요걸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요 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끝에가 아나스랴인 거니까 의문형이죠. 의문형인데 우리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눈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을까? 이러고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걸까? 당연히 아니겠죠. 요거를 의문형으로 표현함으로써 요 눈이라는 애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는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의문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답이 정해져 있죠.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요거 서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년에서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저 눈이라는 대상이 등장을 하고 있고 얘는 지금 꽃을 피우고 싶어 하는 애인데 얘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는지 서리법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연 보시면 얘가 요 눈이라는 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싸그락 두드려 봤을 거래요. 그리고 남분분 춤도 췄을 거래요. 마찬가지로 뭔가를 두드리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눈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의인법 사용되고 있다.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싸그락이라는 게 여기는 지금 어휘풀이가 안 나와 있죠? 그쵸? 얘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여기 나와 있듯이 얘를 음성상징어라고 부르는데 특히 얘는 지금 뭔가를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싸그락이라는 거는 뭔가 소리를 설명해주는, 소리를 묘사해주는 단어라서 의성어라고 우리가 보고요. 밑에 있는 춤추었겠지 앞에 있는 이 남분분은 어휘풀이를 보시면 여기 눈이나 꽃잎 따위가 흩날려서 어지러운 걸 난분분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신 할 때 첫사랑이 나오면 저 남분분도 을테어라고 해서 음성상징어라고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보시면 지금 싸그라게만 의성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의테어라고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학교마다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걸 의테어라고 하시는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 자습서 기준으로는 의테어라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눈이 뭔가를 두드리고 춤도 추고 있대요. 이걸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사실은 뭐냐면 눈이 쭉 내리고 있는 풍경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눈이 내리고 있는 풍경을 지금 이렇게 약간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서 표현법 조금 더 보자면 요 두 개가 문장이 좀 생긴 꼬라지가 비슷하지 않아? 그쵸? 여기 앞에 요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단어 두 개 붙어 있고요. 요 뒤에는 뭐뭐 하고 있겠지, 뭐뭐 하고 있겠지. 뒤에 여기 종결음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생긴 거를 대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두 문장을 보실 때 그 대구법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반복법은 뭐뭐 하겠지 라는 종결 어미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요 시에서 보실 때 뭔가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기준이 낮아요. 2번 이상 나오면 그냥 반복이라고 봅니다. 그럼 요 종결음이 말고도 반복되고 있는 게 요 의성어 2번 반복되고 있죠. 요것도 반복이라고 봐요. 남분분 요것도 2번 반복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반복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내려와 보시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기를 수백 번 했대요. 마찬가지로 미끄러지고 미끄러진다 라는 것도 얘도 반복이라고 보고요. 근데 얘처럼 똑같이 반복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라고 나오기도 하냐면 유사한 어휘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선지에서 가끔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미끄러지고 있는 거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면 눈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눈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나뭇가지 꽃 피우고 싶죠. 그리고 눈은 하늘에서 막 내리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고 그 겨울에 우리 지금 겨울이 지났지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눈 쌓여 있잖아. 그쵸?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눈이라는 애가 뭔가 사람처럼 여기 위에 자기가 쌓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화자는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이 나뭇가지를 눈이 두드리고 있어. 그리고 얘가 흩날리면서 춤을 추고 있어 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이거를 많은 도전이라고 한대요. 그쵸? 그래서 얘가 얼마나 많이 도전을 했냐면 수백 번을 계속 미끄러지고 있대. 그러면 얘가 미끄러졌다는 거는 여기 떨어지지 못하고 쭉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이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뭐라고 보기도 하냐면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눈이라는 애가 겪는 시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연의 내용을. 어쨌든 그리고 나서 3년으로 가보시면 얘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싶은지가 여기 나와요. 여기 시의 제목이 뭐였냐면 첫사랑이었잖아. 첫사랑. 그쵸? 첫사랑은 보통
이루어지지 않죠. 그쵸? 보시면 바람이 한 자락만 훅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해서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주고 난 뒤에야 마침내 피어난 저 항오를 보래. 자, 여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랑 요 사연이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낼 만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이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보시면 일단은 요 눈이라는 애가 지금 하고 싶은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눈꽃을 피우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이 시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바람 한 자락이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이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눈이랑 눈꽃밖에 없죠. 근데 우리 나뭇가지에 눈 쌓여 있는 게 평생 가나요? 아, 그렇지 않죠. 이게 되게 얕게 쌓이기 때문에 바람이 씩 불면 얘 그냥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요 사랑은 아마도 눈이 피우고 싶은 요 눈꽃이 아니겠어? 그쵸?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갈 사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요 눈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요 눈한테 있어서 첫사랑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요 눈이라는 애는 눈꽃이라는 자기의 첫사랑, 바람 불면 휙 날아갈 이런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주겠대. 표현법 하나 보실 만한 거. 요 같은이라는 거 아까 아마 설명 들으실 때 직유법이 어떤 연결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비유하는 거를 직유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같은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해서 햇솜 같은 마음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요 햇솜 같은 마음은 아마도 요 눈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고 그리고 눈이 가지고 있는 색채 이미지 무슨 색 있죠? 하얀색 있죠. 요 색채 이미지랑 요 솜이 가지고 있는 색채 이미지랑 연결을 해서 이런 눈이 가지고 있는 예쁜, 아름다운, 깨끗한 뭔가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주겠대. 그러면 이 눈은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위에서 노력도 하고 있고 미끄러지고 있는데 포기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마음까지 다 퍼부어 주는 뭔가 헌신적인 자세를 눈이 가지고 있나 봐. 이 마음을 다 퍼부어 줘야지만 마침내 이런 황홀을 피워낼 수가 있대. 아마도 요 시의 맥락상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 황홀이라는 거에 대한 대상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이겠죠. 그쵸? 그래서 특히 여기 앞에서 뭔가 피워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를 피워냈다라고 할 때 앞에 꽃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저 황홀이라는 게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요 눈꽃일 거고 우리가 아까 비유 배울 때 직유만 있지 않았죠. 은유라는 것도 있었죠. 저 은유는 우리가 연결어가 없이 비유하고 싶은 대상이랑 내가 비유하고자 하는 이 표현이랑 연결해서 비유해주는 걸 은유라고 하죠. 그래서 저 황홀에는 지금 은유법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은유법으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눈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눈꽃을 피우는 걸 성공했네요. 피워냈다고 했고 그게 황홀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눈한테 있어서 눈꽃이라는 대상은 어떨까요? 너무 좋겠지. 자기 첫사랑이잖아. 그쵸? 그래서 아마도 이 눈꽃을 지금 황홀이라고 표현하고도 있고 이 황홀을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나 봐. 보래.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어떤 대상을 볼 때 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무지성으로 칭찬하고 싶은 대상들이 가끔 시에 나오죠. 그거를 우리가 예쁜 말로 예찬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에 있어서 이 눈꽃은 되게 아름답고 황홀한 대상이고 지금 이 화자는 이 눈꽃을 내가 열심히 피워낸 이 눈이 피워낸 눈꽃을 예찬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사랑의 끝이 나와야 되겠죠. 얘가 눈꽃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 위에 3년까지의 계절적 배경은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겨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눈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겨울일 건데 계절이 바뀌죠. 뭘로 바뀌냐면 봄으로 바뀝니다. 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봄을 샘으로 쳐놨죠. 우리가 시에서 보통 봄이라는 계절을 볼 때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죠. 그리고 겨울이라는 계절을 보통 안 좋게 봐요. 보통 이렇게 보는 이유는 겨울은 춥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을 안 좋은 계절, 봄이 좋은 계절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 시에서는 지금 이 눈꽃이라는 대상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찬적인 대상이죠.
근데 이 대상이 있으려면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비교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눈이 녹아버려요. 그러면 이 시에 있어서는 봄이 좋은 계절일까? 그렇진 않겠죠. 내 첫사랑을 앗아간 안 좋은 계절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 봄을 약간 부정적인 계절로 지금 바라보고 있네요. 어쨌든 이 봄이면 가지게 되는 그 한 번 대인 자리가 있대.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눈이 열심히 피워냈던 이 눈꽃이 사라지는 계절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현상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대엽대. 그쵸? 뭘 데웠을까요? 마음을 데웠겠죠? 그래서 그 한 번 데웠던 자리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지금 요 뒤에 두 개 붙어 있죠. 표현법. 하나씩 보면 일단 쉬운 것부터 볼까요? 은유법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 황홀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저 위에 황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요 황홀은 아마 눈이 열심히 피워낸 뭔가 꽃일 거고 이 시의 맥락상 아마 눈꽃이 아닐까. 그럼 황홀이 비유하고자 하는 거 눈꽃이네 은유법 이렇게 봤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비슷하게 볼 건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상처가 눈꽃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없죠. 왜요? 눈꽃은 말했잖아. 겨울에만 피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계절이 봄이죠. 그러니까 일단 눈꽃은 아니야. 그래서 사실 요 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눈꽃이 아니고 얘를 봄에 피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그런 꽃 있죠. 그래서 얘를 봄에 피는 꽃, 봄꽃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아름다운 상처는 진짜 찐 다쳐서 나는 그런 상처 말고 봄에 피는 이 봄꽃을 비유하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여기 은유법이 사용되었다라고 일단 첫 번째 보고요. 하나 더 보자면 여기에 좀 꽂혀서 역설법을 볼 수가 있는데 역설법 아까 설명 들으셨죠? 역설이랑 반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저는 역설법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일단 역설이랑 반어를 기본적으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까도 귀가 빠지게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보냐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역설이 있고 반어가 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해봅니다. 일단 읽다 보면 좀 희한한데 싶은 약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구절이 있으면 일단 저는 그 구절을 시의 맥락에서 제거를 해서 뚝 떼놓고 그 구절만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이 시가 아예 없다고 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라는 구절만 있다고 그냥 칠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우리가 이걸 시의 맥락에서 제거를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구절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처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안 좋죠. 다쳤잖아. 그쵸? 상처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그쵸?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시의 맥락에서 제거해서 봤을 때는 아름답다라는 이미지랑 그쵸? 아름답다라는 이미지랑 상처라는 이미지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얘는 긍정이고 얘는 부정이잖아.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맞는단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그 표현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순이 있다라고 해요. 그쵸? 그런데 이걸 표현으로 뚝 떼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데 얘를 다시 시의 맥락 안으로 넣어서 봤어. 그랬더니 요 시의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위에서 눈꽃이라는 대상 어땠어요? 되게 황홀하고 아름답죠. 근데 저걸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이 꽃이라는 이미지가 아름답고 사랑이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야. 그러면 아마도 저 꽃이 눈꽃이 져버리고 봄이 됐으니까 이런 한번 내가 데웠던 자리에 다시 꽃이 핀대. 그러면 이 봄꽃은 얘를 없앤 나쁜 놈이야? 아니야. 왜요? 얘 아름답다며. 그쵸? 그러면 이 시에서는 이 상처에 나고 있는 이 봄꽃을 아름답다라고 어쨌든 표현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단 말이야. 그쵸? 그렇게 봤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다라는 말이 이 시의 맥락상 말이 안 돼요? 말이 되지. 그쵸? 말이 되지. 그쵸?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걸 상처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뭇가지가 돼본 적은 없지만 나뭇가지를 본 적은 있잖아. 그쵸? 겨울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 나뭇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앙상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봄이 돼서 꽃이 피려면 이 나뭇가지가 좀 이제 벌어져야 돼요. 뚝 벌어져서 이 꽃봉오리가 뿅 하고 올라와야 이게 꽃이 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 나뭇가지가 벌어지는 거를 상처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 상처에서 봄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아름답다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 모순이 있던 이 표현이 이 시의 맥락 안에서 이게 말이 된단 말이야. 이런 거를 우리가 역설법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그러면 거꾸로 반어는 지금 여기에는 예시가 없어서 애매하긴 한데 반어는 거꾸로 어떻게 보냐면 시의 맥락에서 꺼냈어. 그럼 얘만 뚝 떨어져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진달래꽃이 알아요? 그 사뿐히 지르밟고 가시 없어서 그거 알아요? 그게 되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되게 이별이랑 관련된 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죽어도 안 울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안 울겠다라는 구절만 꺼내놓고 봤을 때 울지 않는다에 아무런 모순이 없죠. 안 울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그게 시의 맥락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걔 지금 헤어졌는데 안 울까? 엉엉 울겠죠. 그쵸? 그래서 이 시의 맥락 안에서 봤을 때는 이 뜻을 우리가 반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걸 반어라고 해요. 그래서 역설이랑 반어가 비슷해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사용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첫사랑에는 이 아름다운 상처라는 이 표현이 이런 이유로 해서 역설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보시면 거의 표현법 위주로 보기는 했는데 이 시는 내용적으로도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많이 헷갈리게 나오는 게 저 눈꽃이라는 애가 있고 봄꽃이라는 애가 있을 때 봄꽃이 부정이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요거는 정리를 하실 때 밑에서도 보기는 할 건데 요 두 번째 요 본문 핵심 정리 부분 보시면 지금 요 시의 내용이랑 관련된 부분도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년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눈이 열심히 트라이를 하고 있다. 그쵸? 그리고 근데 얘가 잘 하고 있냐? 수백 번 미끄러지면서 시련을 겪고 있다. 근데 3년에서는 결국에는 꽃을 피워냈죠. 여기서 피운 꽃을 눈꽃이라고 특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눈꽃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얘를 화물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요. 그리고 얘를 보아라 라고 해줌으로써요. 그쵸? 그리고 나서 4연에서는 다시 봄이 되어서 여기 피웠던 눈꽃은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봄에는 새로운 꽃이 핍니다. 이 봄꽃이 펴요. 그런데 이 봄꽃도 어떤 애냐면 아름다운 애야.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있어서도 여긴 빠져있지만 예찬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이 꽃이라는 대상 자체를 그냥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에서는 이 사랑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 꽃 둘 다 긍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 뭐가 다르냐? 여기 보시면 꽃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준 부분이 있죠. 얘네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 어쨌든 이 눈꽃이라는 대상은 눈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피워낸 애야. 그쵸? 근데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쵸? 녹아버렸죠. 그래서 얘는 사실 내가 노력해서 피워낸 대상이지만 결국에 실패한 사랑이야. 그래서 이 시에서는 얘를 첫사랑이라고 상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핀 요 봄꽃 같은 경우에는 요 눈꽃은 어땠어요? 얘는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좀 불안정한 그런 사랑이겠죠. 근데 요 봄꽃이라는 애는 바람 분다고 날아가요? 아니잖아. 잘 붙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요 봄꽃을 좀 더 어떻게 보냐면 요 눈꽃이 실패하고 난 뒤에 얘가 뭔가를 배웠겠지. 그쵸?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랑이긴 한데 일단 첫사랑은 아닐 거고 얘는 어떤 사랑이냐면 요 내가 상처를 받은 뒤에 이뤄낸 좀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랑이다. 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저 눈꽃이랑 봄꽃 모두
화자가 아름답다고 예찬하고 있는 대상이다. 하나 잡으셨으면 좋겠고, 얘네들이 뭐가 다르냐? 얘네 둘 다 예쁘고 아름답고 한데 위에 있는 애는 조금 불안정한 그런 내가 열심히 이렇게는 사랑이지만 결국 실패를 했고, 밑에 있는 사랑은 그 이후에 내가 이뤄낸 좀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 방법도 우리가 다 정리를 했죠. 그쵸?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는 아예 자습서 그리고 교과서에서 주는 표현법이라 얘는 확실히 있는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시 전체적으로 눈을 의인화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시구를 여기로 주기는 했지만 여기 말고 어디를 잡기도 하냐면 여기를 잡기도 합니다. 요 눈이라는 애가 춤추는 게 말이 안 되죠. 여기에도 눈의 의인화가 되어 있다. 표현 나오기도 해요. 서리법, 요 뒷부분, 뭐뭐 하지 않았으랴? 의문형이죠. 그리고 밑에 이 부분 보시면 대구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 뭐라고 나오기도 하냐면 선지에서 유사한 통찰구조의 반복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같은 얘기니까. 근데 이게 또 시험에서 보면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한 번씩 좀 보셨으면 좋겠고, 반복법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기준이 낮아요. 2번 나오면 다 반복, 여기 반복, 여기 반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뭐뭐 하겠지. 여기 동결어미 반복. 은유법도 보셔야 되는데 저 화물에 은유법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원관념이 누구냐면 눈꽃. 아름다운 상처, 여기에 은유 들어가 있는데 누구냐면 얘는 봄꽃. 하나 더 역설법,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반어 아니냐고 절대 물어보지 마. 절대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둘은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표현법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봅시다. 위에서 지금 이 시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젠 이해할 수 있겠지. 한겨울에 나뭇가지에 눈꽃이 핍니다. 눈이 열심히 피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게 눈이 녹고 그 나뭇가지에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핍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 현상 자체만 바라봤을 때는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냥 자연 현상을 사랑에 좀 빗대서 표현한 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자연 현상을 화자가 바라보고 있다. 이런 표현 다 되겠죠. 꽃이 피고 지고 눈이 녹고 이러고 있는 거 다 자연 현상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내용 확인 문제 요 문제 하나 있는데 문학은 문제 푸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게 맞는지까지 꼭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표현법이 틀렸습니다 라고 해서 걸을 수 있는 선지가 있고 뒷부분까지 봐야 되는 선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시에 후각적 이미지 있나요? 냄새 나와? 안 나오죠? 뭐 나와요? 시각 당연히 나올 거고 청각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묘사적인 표현을 한대. 묘사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열심히 세세하게 설명한다는 거야. 그쵸? 그런 게 있나? 딱히 없죠. 묘사가 되려면 이거 그 뭐냐 소설이 많이 나오죠. 외양 묘사 뭐 이런 거. 세 번째 청유형 표현이래. 청유는 뭐예요? 뭐뭐 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 있나? 없죠. 음성상징어 있나? 있죠. 어디 있어요? 의성어 있죠. 싸그락 표현 이거 있네. 서리적 표현 있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얘네는 일단 얘네가 틀렸습니다 해서 걸을 수 있는 애들인 거고 얘네는 요 뒷부분까지 봐야 돼요. 근데 요 뒷부분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고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강조한다. 이런 볼 필요 있나? 없죠. 당연히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상한 짓을 했겠지. 그쵸? 그런 거 말고 요 뒤에 보시면 상징어를 통해서 대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나요? 물어보고 있고요.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도전하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거 맞니? 물어보고 있죠. 시의 맥락상 이게 맞는지 일단 보셔야 돼요. 대상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럴 수 있죠? 뒤에 보시면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도전한다. 여기서 걸려야 돼요. 왜요? 이 시에서 뭔가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지. 그쵸? 없지. 그쵸? 그래서 물론 눈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얘가 안 될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해요? 그런 얘기는 없잖아. 그쵸? 그냥 얘는 열심히 트라이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내용적으로 얘를 걸러서 땡 하고 얘는 싸그락싸그락 그 부분이니까
눈이 내리고 있는 뭔가의 모습을 표현해준다 하면 맞겠죠. 그래서 4번 이렇게 고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문제 푸실 때 저기서 낚여서 고르지 마. 그렇죠? 그래서 이 뒷부분까지 꼭 보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고 학습 활동에 있는 거 봅시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요 시의 내용을 요 계절적 배경으로 끊기도 해요. 그럼 계절의 흐름이 드러나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긴 할 건데 일단은 그거 말고 요 14페이지에 있는 요 짧은 문단 하나만 짧게 읽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일단 첫사랑이라는 시는 어떤 시냐면 눈이라는 대상, 눈꽃이라는 대상, 봄꽃이라는 대상 얘네가 주요 소재죠. 시에 있어서 얘네를 통해서 사랑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래요. 눈꽃과 봄꽃은 눈이 나뭇가지에 가서 닿아서 피우고자 하는 어떤 사랑의 은유의 대상이 되는 원관념이 되는 대상입니다. 이 시에서 눈꽃, 봄꽃이라고 써준 적 있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얘를 눈꽃, 봄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쵸? 그 사랑을 피우는 일은 많은 도전과 시련에도 주저앉지 않는 뭔가 굳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대. 그게 그거겠죠. 햇솜 같은 마음을 퍼부어 주겠다며 그 얘기일 거고. 눈꽃은 이런 마음이 마침내 피어난 거니까 눈꽃이라는 애는 아름다운 황홀이지만 얘는 바람이 한번 불면 훅 날아가는 애죠. 그래서 불안정한 애야. 그래서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불기운에 한번 대였대. 얘가 실패를 했으니까요. 그 자리는 한번 된 자리인데 언젠가는 요 봄꽃이 결국엔 피어나기 때문에 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 단단하고 성숙한 사랑이래. 그래서 요 내용이 시의 내용에 있어서는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 청루루까지 보고 마무리합시다. 요거는 요 시에 같이 달려있는 학습 활동에 있는 시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시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의 내용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랑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사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풀어낸 거고 그거 말고 요 시에서는 그런 미적인 뭔가의 가치를 그냥 진짜 풍경이 아름다운 그거를 가지고 풀어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를 좀 볼 건데 일단은 요 시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딱히 없어서 여기서는 조금 더 표현상의 특징을 위주로 좀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보면 일단 1년 보시면 자 산이 있는데 멀대. 근데 우리가 이거 먼이라고 쓰는 사람 있어? 없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시적 허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휘를 약간 변형해서 시 안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당연히 문법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럼 이 짓을 왜 하냐? 보통 시에서 뭔가를 튀게끔 표현하는 표현법은 다 강조입니다. 다 목적이 강조야. 그래서 요 산이라는 게 얼마나 뭐냐면 엄청 멀어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적 허용 하나 들어가 있고 어쨌든 산이 멀리 있는데 그 산에 뭐가 있냐면 청운사가 있대요. 청운사. 청운사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뭐는 아셔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 마법천자문 보셨어요? 거기 그쵸? 푸를 청자 나오죠. 나보다 낫다. 여기 푸를 청자입니다. 그래서 이 푸를 청자라는 건 얘가 색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쵸? 색채 이미지 들어가 있는 거고 파란색이겠죠. 푸른 거니까. 그래서 이 청운사가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낡은 기와집이 있대요. 낡은 기와집이 있대요. 그런가 봐. 그리고 나서 2년 내려와 봤더니 저 산은 어떤 산이냐면 자하산이래. 자하산. 여기도 색깔이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산자 아닐 거고 우리 산자 정도는 알잖아. 그쵸? 산자 아닐 거고 앞에 자 아니면 하겠죠. 자가 색깔인데 얘는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자색 고구마 들어보셨어요? 그 자색 고구마의 자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 자자도 색깔 이미지고요. 얘는 보라색을 표현해주는 색채 이미지입니다. 색채예요. 그리고 이 하자는 안개입니다. 안개. 그래서 보라색 안개가 끼어있는 산이라는 뜻이고요. 요 두 가지 보시면 지금 색채가 두 개 나왔죠. 근데 색채를 봤더니 색깔이 어때요? 얘 파란색이고 얘 보라색이죠. 이 두 개 색깔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이거 C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색채 대비라고 합니다. 색채 대비.
우리가 흔히 색채 대비라고 하면 얘네가 상징하는 바가 반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색채가 달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대비라고 하긴 하는데 이 짓을 왜 하냐? 마찬가지로 얘를 좀 이게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 같은 색깔 파란색 하는 것보다는 파란색 보라색 하면 색깔이 다르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런 효과를 노린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색채 대비가 있긴 하지만 요 청운사랑 자아산이 상징하는 바가 다르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요 청운사가 푸른색이 들어가 있고 요 푸른색이 좀 이렇게 뭐 탈속적인 이미지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요 밑에서는 보라색이고 얘가 환상적이다라고 써주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얘네 둘 다 뭘 표현해주고 싶은 거냐면 뭔가 좀 현실에 없는 그런 뭔가 이상적인 공간을 좀 그리고 싶은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자하산에 여기도 뭐 할 거냐면 봄눈이 녹었대. 그쵸? 눈이 녹었대. 근데 요 위의 내용에서는 눈이 좋은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기서의 봄을 나쁜 거라고 볼 수 있나? 그럴 순 없겠죠. 그래서 요 시랑 위에 첫사랑이랑 붙여놓고 봄에 대한 이미지를 비교해 보세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어쨌든 요 시에서의 지금 계절적 배경은 봄인가 봐. 봄눈이 녹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 산에 봄눈이 녹으면요. 느릅나무랑 속잎이 피어가는 12구비. 요 구비가 요 고전 시간에서 많이 보셨죠? 구비 하면 뭐예요? 이게 봉우리 같은 거. 그 구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12구비를 청루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 있대. 여기는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요게 산이니까 봉우리 있겠죠. 그쵸? 요 봉우리가 12개가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청노루가 있대요. 요 시의 제목도 뭐예요? 청노루죠. 그럼 얘가 뭔가 중요하겠네.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얘가 가만히 여기 12구비에 서 있을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요 청노루가 요 구비를 막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청노루가 가지고 있는 맑은 눈에 막 도는 구름이 있대요. 구름이 있대요. 하나 더 볼만한 거. 청루루니까 얘 무슨 색? 파란색. 그쵸? 그럼 얘도 색채 들어가 있을 거고. 얘 구름이니까 무슨 색? 뭐 먹구름 아니니까 하얀색이겠죠. 그쵸? 그럼 얘도 색채 이미지 들어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요 시에서는 색채 이미지가 조금 많아요. 근데 얘를 색채어로 파란, 노루 이런 식으로 안 써줬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요 색채 이미지 굉장히 여기 많고요. 요 뒷부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일단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청운사랑 자하산의 풍경이죠. 풍경. 그쵸? 근데 이 풍경이 어떤 풍경이냐면 저 청노루의 맑은 눈에 지금 이 풍경이 비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 저 눈에 비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노루 맑은 눈에 뭐가 비치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생기가 돈다라는 말 우리가 가끔 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는은 그냥 구름이 눈에 비친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맑은 눈에 지금 구름도 비치고 있고 이런 풍경도 비치고 있네요. 이렇게 내용을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내용은 별게 없어요. 대신에 뭐가 조금 볼만하냐면 옆에 작품 개관 보시면 서경적이고 묘사적이고 관조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풍경에 대한 묘사 있죠? 어때요? 낡았고 파랗고 산도 보랏빛 안개가 껴있고요. 눈이 녹고 있네요. 이런 거 다 풍경 묘사라고 볼 수 있겠죠. 관조적이다라는 거는 이 화자가 이 상황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구경만 하는 걸 관조라고 해요. 여기서 화자가 뭔가 액팅이 있나요? 행동 아무것도 없죠. 그냥 청로루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 그거 우리가 관조라고 하고요. 여기 특징 보시면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안 봤어.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 특징 보시면 첫 번째, 동적이랑 정적 이미지가 있대요. 이건 어떻게 찾으시면 좋냐면 보통 정적 이미지가 어디 많이 드러나냐면 이런 풍경에 많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풍경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풍경에 좀 정적인 이미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에서 풍경이 아닌 부분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노루가 뛰어다니고요. 구름도 가만히 있나요? 움직이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노루랑 구름이라는 애는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 좀 동적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정적이랑 동적이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보시면 원경에서 근경이 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시선에 이동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원경이 있고 근경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뭔가 원경이야 근경이야?
원경이 먼 거죠. 그쵸? 먼 데가 있고 가까운 데가 있대.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풍경이잖아.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겠지. 그럼 가까이 있는 건 누구예요? 노루겠지. 그쵸? 노루 눈에 비친 내가 풍경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요 밑에 표도 있는데 청운사에서 자하산, 느릅나무에서 노루에서 구름 이렇게 시선이 지금 쭉 이동을 하고 있고요. 하나 또 볼만한 건 얘네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풍경이기 때문에 원경이고요. 얘는 비교적 좀 가까이 있죠. 그래서 얘네가 근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있다. 하나 보시고 마지막 보시면 짧은 시행이 있고 명사로 시를 종결한다. 명사로 시를 종결한다는 찾기가 쉬워요. 여기 있네. 그쵸? 그럼 이거 왜 할까요? 마찬가지로 뭔가를 강조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명사로 마무리한다는 거는 이 문장이 제대로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 보고 끝을 좀 생각해 보라고 여운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시를 종결하고 있고 짧은 시행을 배열했다는 건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가 눈에 띄게 짧죠. 이 짓을 왜 하냐? 일단 시행의 길이가 짧잖아요. 길이가 짧으면 우리가 이 시행을 조금 더 빨리 읽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요 위에는 먼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이 녹으면 이렇게 내용이 기니까 좀 길게 읽는데 여기는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좀 빨리 읽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길이가 짧으면 우리가 이 시를 읽는 호흡도 같이 짧아지고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시를 읽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시에서 지금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대비시킬 때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있었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속도가 좀 빠르니까 뭔가 동적인 움직임이 좀 더 느껴지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시행이 짧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밑에도 지금 그럼 얘가 왜 아름답냐를 여러분이 못 느끼실까 봐 열심히 써줬네요. 그쵸? 보시면 일단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행을 바꾼다라는 거 우리가 행간걸침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요 시의 맥락상 청로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근데 일부러 지금 여기 줄 다 띈 거죠. 이거를 우리가 행간걸침이라고 부르고요. 이 행간걸침을 왜 했을까요?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행간걸침을 통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고요. 자음보의 율격도 이제 이 정도 우리 찾을 수 있잖아. 그렇죠? 먼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눈이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이 피어가는 12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래. 자음보 찾을 수 있죠. 그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뭐 자연물을 묘사한다. 여기 있는 자연물 뭐 있죠? 산, 노루 이런 거 다 구름 자연물이죠. 이 자연물을 묘사해서 뭐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산에 대한 얘기겠네요. 그리고 신비한 산을 살고 있는 청노루래. 얘가 왜 신비해요? 색채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파란색, 보라색. 그래서 이 모습을 좀 묘사함으로써 뭐 동양화 같은 뭐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 뭐 그런가 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묶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본 시 두 개를 미적인 가치로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다 본 걸 거고 이 뒷부분 같이 읽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작성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뒷부분은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이라서 꼭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고 참고로 여기 답은 여기 있죠. 그쵸? 답지에서 찾지 마시고 답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빈칸 채워보시고요. 여기 풀어 오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